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그러면 네, 이번 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공지가 다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2주간 더 그 비대면 수업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번 주까지 그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을 마치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예, 그래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해서 어, 2주간 더 연장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원래 여러분들이 5월 4일 날 학교를 이제 등교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연장이 되어서 5월 15일까지 연장이 됐어요. 2주 연장이 됐죠. 그래서 현재는 5월 18일, 5월 18일에 이제 이렇게 수업을 여러분들이랑 이제 대면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원래 다음 주에 그 중간고사가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알다시피 비대면 수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시험도 비대면으로 보는 거는 이제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고사는 없고요. 어, 그 과제물로 이렇게 대체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주에 보면 4월 30일이 부처님 오신 날로 이제 공휴일입니다. 빨간 날이어가지고 쉴 것 같아요. 쉬게 돼서 이날은 휴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수업은 휴강하게 된 수업은 6월 달에 공지되어 있을 겁니다. 6월 중에 학교에서 제시한 공식 보강 날짜에 이렇게 보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저와 함께 노인복지론 1시간만 1교시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거 마저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3장의 노인복지 실천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 지난 시간에 했었던 노인복지 실천 과정, 뭐 실천 단계라고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걸 몇 단계로 나눴었죠? 몇 단계? 5단계로 5단계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5단계로 된다. 첫 번째 접수 면접, 두 번째는 자료 수집과 사정,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비스 계획, 그 다음에 개입, 종결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었죠. 우리 그 노인복지 실천 이 과정 단계는 사회복지 실천 단계와 동일하다고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대상이 이제 노인이면 노인복지 실천이고요. 실천 과정이고요. 그 부분이 이제 장애인이면 장애인복지 실천이 되겠죠. 그래서 뭐 동일하니까 이거는 모든 게 이제 다 동일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접수 면접의 단계에서 보면 뭐가 중요했었죠? 우리가 처음 클라이언트를 만나가지고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뭐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든지 이러한 개인적인 것들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고 했나요? 어, 물어보기가 조금 힘들다고 그랬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단계인 이 접수 면접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렇게 신뢰관계 형성입니다. 여기서 친밀감 형성, 친밀감 형성한다.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아니, 전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뭐라고 그러는가요? 라포를 형성해보자.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사회복지는 휴먼 서비스입니다. 뭐, 인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죠. 그 사람의, 이제, 뭐, 그 정서적인 것도 우리가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낯설고, 긴장하고, 두렵기도 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굉장히 뭐 사무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 등을 통해서 일단은 이렇게 친밀감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포 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배우셨죠? 라포 형성.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뢰감 형성할 때 이제 뭐 일상적인 대화들 이렇게 쭉 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라포 형성을 했어요. 좀 친해졌어? 친해지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좀 더 다양한 질문들을 이제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이제 가족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이제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수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정보를 수집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게 되죠. 이 사정, 어세스먼트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정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 그, 서비스 제공하고, 라포 형성하고, 이런 거는 뭐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정, 이, 이 사정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라고 그랬어요? 욕구 파악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우리는 그 대상의 노인이잖아요. 이 어르신 또는 어르신의 가족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거를 우리가 서비스 제공해야 되는 거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줘봤자 서비스 주고도 속된 말로 죽어도 욕먹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하고 나서 아우 난 이거 필요 없는데 이걸 주셔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 욕구를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예요?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과학적으로 한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뭐 일상적인 대화 이거는 이제 라포 형성할 때 하는 거고요. 어떠한 도구들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도구.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그래서 어떠한 질문지들이 있다라는 거죠. 정형화된 점수 매기는 점수판 같은 것이 있다. 예, 그리고 어떠한 것을 파악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도구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 좀 더 객관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객관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기가 더 용이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도구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도구들? 대표적으로 가계도 있었죠. 가계도.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가계도 그리는 거를 제가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 가계도는 말 그대로 그 어르신의 그 가족들 이 이제 뭐 자녀가 몇 명이고 결혼을 했었는지 뭐 결혼하셨는데 그분이 지금 같이 살고 계셨는지 뭐 이런 것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몇 세가 되셨는지, 그리고 가족 간에 갈등 관계가 있는지, 누구랑 친밀한지 이런 것도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랑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이 가계도를 통해서 그 가족들 간에 지금 여러 가지 관계들을 우리가 글로써 표현하기보다는 그림으로써 표현해서 좀 더 탁 눈에 띄게 알 수 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는 게 뭐가 있었어요? 생태도가 있었죠. 생태도가 있었어요. 생태도는 뭐예요? 그 우리가 가계도는 그 가족 안에 서만을 보는데 이 생태도는 그 어르신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일종의 사회 관계망이죠. 이 사회 관계망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노인정을 일주일에 몇 번 가시고, 이웃 누구랑 친하게 지내시고, 아니면은 뭐 어디 뭐 어떠한 뭐 성당이나 교회나 절을 어디를, 매달 몇 번 한 번 가시는지, 그리고 이웃 어르신들 중에 누구랑 친하시고,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사회 관계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적 관계망을 보고 이 어르신이 지금 뭐 단절이 됐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판단을 또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처럼 이 자료 수집, 이 2단계인 이 자료 수집과 사정은 이러한 객관적인 정보를 이러한 다양한 과학적인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수집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욕구를 파악해서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뭔지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계획을 이제 쭉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뒤에 다 나왔습니다. 뭐 오늘 이제 뭐 이런 경청하는 뭐 방법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쭉 이제 뒤에 오늘 배울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뭐 다양한 영역들 사정한다.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어르신의 신체적인 상태, 어르신의 ADL, IADL이 뭐라 그랬어요? 일상생활 수행 능력. 그래서 어르신 혼자 목욕을 가능하신지, 혼자서 뭐 청소가 가능하신지, 혼자서 뭐 읽고 쓰시기가 되는지, 돈 관리가 되는지, 약 드시는 게 되는지, 그걸 점수로 매겨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그 점수 판이 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정서적인 것도 우리가 같이 보고요. 환경적인 요소들, 그리고 실제 지금 어르신이 받고 있는 서비스들이 생태도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죠. 인지적인 요소, 어르신이 기억을 얼마나 하시는지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도구들을 보여드리고 한 3분 뒤에 다시 보여드리면서 제가 보여드렸던 거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묻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적 관계망들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어르신의 가족들 간의 이제 이런 부담, 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쭉 같이 살펴볼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3단계 서비스 계획이죠. 자, 우리가 2단계에서 이제 자료 수집을 통한 이제 욕구 파악을 했어요. 욕구 파악을 했으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어르신의 이 문제를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턱대고 서비스를 그냥 디립다 제공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제공을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 언제, 어떻게 얼만큼 할 것인지를 이제 여기서 다 다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주의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일단은 목표는 장기와 단기, 당장 해결을 할 수 있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겠어요? 당연히 지금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와 단기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목표는 명확하게 세워져야 된다. 둥구름 잡기 식으로 그냥 어르신의 뭐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렇게 둥구름잡이 행복을 뭐 어떻게 향상시킬 건데 애매하잖아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르신의 건강 증진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 영양 식단을 뭐 어떻게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운동을 주 몇 회 몇 시간씩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명확한 목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실현 가능해야 된다. 불가능한 목표. 사회복지사 혼자서 생각을 해서 사회복지사만의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는 곤란하다. 왜 그러겠어요?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우리가 서비스 제공한다고 해서 갑과 을의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우리가 서비스 이렇게 제공해드리니까 일종의 주는 입장이잖아요. 주니까 내가 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동등하다.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거나 뭐를 할 때도 항상 클라이언트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동의를 해야지 이제 그 동의를 한 것을 이제 그 계획에 이제 넣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동의를 구했어요. 동의를 구하고 나면 이제 서비스 제공, 실천이죠. 실질적인 이제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신체적인 기능 정도와 그다음에 퇴직 이후에 지금 삶이 정서적으로 어떤지 적응을 잘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이런 것들을 보고 적절하게 그때그때 맞게끔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어, 똑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왜 그러겠어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조금씩 변경을 할 수 있어요. 대신 이제 그거 할 때는, 똑같이 이제 그 사정을 통해서, 이 어르신이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재사정해서 다시 계획 세우고 개입을 하면 됩니다. 그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렇다고 뭐 거창하게 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례회의 한 번 해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서비스 제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종결을 한다고 그랬었죠. 종결. 종결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이제 관계가 이제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난다는 말이 영영 빠이빠이 한다. 그 말이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의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종결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면 또다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결이라는 것이 꼭 문제가 해결돼야지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사회복지사가 해결 못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른 사람한테 이제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회복지사한테 이제 이관을 시키겠죠. 그렇게 해도 종결이 되는 거고 아니면 어르신이 어디 병원에 입원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사망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저기 멀리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신다든지 그렇게 해도 이제 종결이 되는 거죠. 다양한 형태의 이제 종결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인복지 실천 과정을 이렇게 5가지 단계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개입을 그러면 이러한 5단계에 걸쳐서 뭐 라포도 형성을 하고 뭐 자료 수집하고 뭐 잘해라 막 하는데 뭘 어떻게 개입을 하냐? 뭐 어떻게 질문할 건데? 자, 내가 어르신 또는 어르신 가족들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일상적인 대화야 뭐 한다고 쳐요. 그런데 질문을 어떻게 하지? 질문도 기법이 있어요. 질문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는 것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느끼기에 얘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구나. 그런 것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먼저 우리 면접 기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이제 대면해서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질문 기법들이 있어요. 자, 질문 기법은 크게 개방형이 있고, 어, 폐쇄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개방형은 뭐고 폐쇄형은 뭘까? 어, 그리고 개방형 질문이 좋을까요? 폐쇄형 질문이 좋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방형 질문은 예를 들어서 이 뭐 책하고 뭐 여기 제가 자료에는 뭐 막 이렇게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표현을 하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개방형 질문은 이런 거예요. 자, 어르신, 어르신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자,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럼 어르신이 생각을 하시기에, 내 가족, 그러면은 나는 뭐, 내 가족 중에 내가 친한 사람을 얘기하실 수도 있고, 내가 가족 간에 불화가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가족 관계를 쭉 설명을 해주는 어르신도 있을 거고, 다양한 형태의 답변이 나오겠죠. 예. 다시 말해서 이 개방형 질문이라는 것은 답변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다양한 형태의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이 질문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러한 개방형 질문은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어르신이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서 다양한 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폐쇄형 질문이에요. 폐쇄형. 자, 똑같이 예를 들어볼게요. 자, 폐쇄형 질문은 이런 거예요. 어르신, 어르신, 가족이 몇 분이세요? 어, 아니면 같이 사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 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누구누구랑 살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가족이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뭐, 아들, 딸, 뭐, 손자, 뭐, 이렇게 4명,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답이 있죠. 그쵸? 예. 이 폐쇄형 질문이라는 것은, 이 명확한 답변이 나오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그래, 아니면은,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명확한 답변이 나오게끔 유도하는 질문. 자, 그래서 이 폐쇄형 질문 같은 경우는 떤 장점이 있냐면 이렇게 내담자로 하여금 뭐 가족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가족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은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어떻게 대답을 하라는 거지? 굉장히 상담 시간이 불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담자로 하여금 고민하지 않고, 가족 몇 명, 4명, 이렇게 딱 표현을 할 수 있게 고민 안 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이, 어떤 게 좋다,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 개방형 질문하고 폐쇄형 질문을 우리가 그때그때 클라이언트의,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맘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는 어르신들은 개방형 질문으로 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고 좀 내성적이고 대답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폐쇄형 질문 형태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제가 뭐 무슨 수학 문제 풀듯이 뭐 아니면 OX 문제 풀듯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라,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라 딱 무자르듯이 끊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실천 경험을 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 간에 대화하는 이러한
기법들, 제가 이렇게 뭐 질문 기법들을 알려드리지만, 그거는 실제 해보면서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라는 것은, 어, 실천 학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 해봐가지고 체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책으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을 나가시거나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써보시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잘 안 되지. 근데 의식적으로 계속 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잘 안 되니까 옆에 선배들 하는 거부터 먼저 보는 거죠.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적절하게 잘 섞어서 써요. 자, 그러면 이제 개방형, 개방형, 폐쇄형 질문이 있다 했잖아요. 자,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자, 일단 개방형 질문 같은 경우는 뭐 장점은 굉장히 다양한 뭐 답변을 들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개방형 질문에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어떠한 단점이 있을까요? 어떠한 단점? 너무 자유롭게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어, 말이 우리 속담으로 뭐 삼천포로 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는 지금 앉아가지고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가족이 아니고 자기 직장이라든지 옛날 회사 생활 하셨을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죠? 말이 엇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초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방형 질문을 하고 나서는요. 어떤 질문을 이어서 해야 되냐면 초점 기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이 얘기를 쭉 하시다가 약간 이제 얘기를 하시다 보면은 좀 엇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가족에 대해 그러시구나. 근데 어르신 그 아까 얘기하셨던 그 가족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서 막내딸이 뭐 지금은 뭐 하고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시 되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시사 토론회, 백분 토론회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거기 이렇게 어떠한 그 아젠다를 주고 나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하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어, 누가 있어요? 사회자가 한 명 있죠. 사회자가 중간에 끊어버리죠. 초점 맞추기 기술입니다. 초점 맞추기. 거기는 이제 그 약간 엇나갔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폐쇄형 질문 같은 경우도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폐쇄형 질문은 뭐 말씀을 잘 못하시고 생각이 많고 이런 분들이 잘 대답을 못할 때 쓰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폐쇄형 질문도 마찬가지로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어본 것만 내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생각지도 않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가족이 몇 명 있어요. 그러면 4명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러면 4명이라는 정보 말고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폐쇄형 질문은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기 기술을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4명이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가족이 몇 명인지 물어봤을 때, 4명이시구나. 그러면은, 4명, 누구랑 살고 계세요? 그러면은, 뭐, 아들, 딸, 뭐, 뭐, 이런 식으로 쭉 표현을 하시겠죠? 그러면, 4명이 누구랑 같이 사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고 나서 다 얘기하고 나면, 그러면 아들은 결혼했어요? 뭐 아니면은 딸은 결혼했어요? 손자는 지금 뭐 해요?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 요거 물어보고, 그 다음 또 물어보고, 그 다음 또 물어보고. 이게 좀 더, 나아가기 기술을 한다. 이렇게 해서 폐쇄형 질문의 그러한 그 단점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기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는 우리가 어, 질문, 질문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듣기. 자, 우리 이렇게 사람 간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우리 휴먼 서비스잖아요. 그죠? 중요한 게 이제 듣기를 잘해야 돼, 듣기. 잘 들어줘야 돼. 우리 상담을 할 때 있잖아요. 잘 들어주기만 해도요, 그, 이렇게 찾아온 사람의, 스트레스나 문제가 절반 이상 해결이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그만큼 이 듣기라는 것은 잘 들어주는 것을 내담자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듣는 것을 그냥 뭐 이렇게 그러시구나. 그리고 얼굴도 안 보고 그러시구나. 그렇구나. 제가 여러분들 화면을 안 보고 그냥 제가 책 읽듯이 이렇게 그렇구나. 막 혼자 떠들어 봐요. 그럼 재미있겠어요? 뭐 재미가 없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제대로 듣고 있나? 확인할 길이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듣기도 내담자로 하여금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구나. 내 말을 잘 경청을 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표현을 해줘야 돼요. 표현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건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클라이언트 정면을 쳐다본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정면으로 쳐다보고 눈 맞춤을 지속한다 했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노려보듯이 얼굴을 눈을 딱 이렇게 보듯이 노려보면서 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기록도 하겠죠. 기록도 하면서 그 사람 얼굴도 한 번씩 봐주고 이렇게 살짝살짝 웃어도 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의미지 이렇게 노려보듯이 해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된다 하잖아요. 아이 컨택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특히 뭐 이거는 뭐 노인뿐만 아니라 뭐 어린애들을 대상으로 할 때도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아이 컨택을 해줘야지 그 사람의 감정이 교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린 자세를 취한다. 열린 자세를 취해야 돼. 열린 자세. 열린 자세가 뭘까?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외국이나 우리나라 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요. 다리를 꼬고 앉는 뭐 외국 같은 경우는 그 꼬고 앉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상담을 하고 진지한 회의나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 그것은 마치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편하게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리를 꼬고 있거나 하는 자세는 별로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팔짱 많이 끼고 있죠. 자, 이렇게 팔짱을 많이 끼고 있으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닫혀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팔짱을 낀다든지 다리를 꼰다든지 그런 자세는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냥 정자세,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부동자세로 막 이렇게 뻣뻣하게 있어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담하는 시간, 이 인터뷰 시간을 우리가 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내가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뭔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긴장을 풀어야 돼. 야, 이 클라이언트가 얼마나 긴장하고 답답해서 왔겠어요. 그런데 요렇게 사회복지사라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경직이 돼가지고 사무적으로 대답을 한다든지 질문을 한다든지 이러면 어, 이 내담자가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대한 이렇게 아이 컨택 해주면서 긴장 풀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꾸 웃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웃는 것도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 이게 참 잘 안 웃다가 저도 잘 안 되는데 아, 이게 이렇게 자꾸 웃는 거, 웃는 게 연습이 잘 안 된 사람은 자칫 잘못 웃으면 그게 썩소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거울을 보거나 혼자 계실 때 딴 사람 있으면 쪽팔리니까 거울을 보고 이렇게 웃는 연습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이제 웃어주면
그 앞에 보는 사람이 긴장이 풀려요. 그런 것도 이제 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재기술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르신이 무슨 얘기를 막 쭉 하고 계세요. 지금 제 앞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요. 그 어르신이 얘기하는 거를요, 중간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면 어르신이 하신 말씀을 제가 잠깐만 확인을 해볼게요. 아니면 어르신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어르신은 이래 해서, 이래 해서, 이래 해서 화가 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어르신이 얘기한 거를 거의 뭐 완전히 앵무새 하듯이 똑같이 하라 이 얘기는 아니고, 어르신이 했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listen and repeat. 어르신이 얘기하신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르신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 내가 얘기하는 거, 다 들어주고 있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제 기술이 언제 좋냐면요. 화가 나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똑같이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화가 많이 풀립니다. 실제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것도 너무 자주 사용하면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제 기술이 이제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듣고 다시 똑같이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중간에 계속 얘기를 끊어 먹으면 클라이언트의 이제 인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하는 얘기를 그 클라이언트가 하는 얘기도 중요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중요할 것 같은 거는 이제 제 기술을 해주는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은 것까지 다 제 기술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구조화, 리프레이밍. 앞에서 얘기했던 제 기술은 어르신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해주는 거고요. 재구조화는 뭐냐면 어르신이 했었던 얘기를 내가 듣고 나서 그거를 가공을 하는 거야. 한번, 가공을 한다 보면 돼. 리프레임, 우리 그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어떠한 틀을 좀 바꿔준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런 경우가 있어요. 아유, 내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의사가, 나 당뇨가 있어가지고, 자기 전에,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운동도 매일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말이야, 3일은 내가 운동을 했는데, 4일째부터 내가 운동을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 막 걱정이 돼가지고, 나 당뇨인데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가 그걸 듣고, 어르신 의사 말을 들어야죠. 그러시면 되겠어요. 의사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왜 운동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재구조화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예. 제가 얘기한 거를 다시 재구조화 해볼게요. 다 듣고 나서, 그러셨구나. 야, 근데 어르신 의사 선생님 말대로 3일은 3일은 운동을 하셨네요. 아유, 그러면 어르신 3일마다 작심삼일을 계속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3일마다 계속 이제 요거를 다시 바꿔가지고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3일 운동하셨네요. 그러면은 하루는 쉬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 날부터 또 3일 운동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르신 그래도 3일 동안 운동하셨잖아요. 아유 대단해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내용을 재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재구성을 해줘서 이제 어르신으로 하여금 그래도 내가 잘한 게 있네? 내가 중간에 실패는 했는데 그래도 내가 다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일종의 사회복지사가 칭찬을 해주는 게 칭찬.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본인이 이제 그래도 내가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회복지사가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들어 줘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약은 이제 서머리. 우리 그 시험 볼 때도 이제 중간고사 안 보지만 기말고사는 볼 거잖아요. 요약을 하잖아요. 그죠?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때는 그 많은 양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일부분만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요약본을 보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르신이 한 얘기를 요약을 축약을 하는 거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제 기술은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건데 요약은 말 그대로 중요한 포인트, 키 포인트만 딱딱딱 잡아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경청은 어, 잘 들어주는 것은 요렇게 잘 들어주는 것은 제 기술, 제 구조화, 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요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적 해석이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은, 임상심리사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굳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깊게는 들어가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저항에 대한 통제. 자, 저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질문을 했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다 알고 물어보는 건데 자꾸 거짓말을 하세요.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항의 유형 보면 침묵, 벗어난 주제, 무력감의 표현, 문제 축소, 지각, 늦게 오는 거 막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잘 이렇게 컨트롤 해줘야 된다. 자, 침묵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르신이 일단 왜 침묵을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 때로는 극단적인 예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어르신이 어, 침묵을 하세요. 침묵을 쑥 하고 있으면 우리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할까? 나 혼자 계속 막 질문하고 떠들고 막 할까요? 그냥 똑같이 그냥 차 한 잔 이렇게 갖다 드리고 사회복지사도 그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상담 시간 동안에 같이 앉아가지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몇 번 물론 이렇게 대화를 시도를 해보겠죠. 자, 그렇게 한번 몇 번 하고 나면 어르신이 일단은 얘기를 하러 왔으니까 언젠가는 입을 떼십니다. 그냥 본인이 답답하시기 때문에 입을 떼요. 어, 계속 말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굳이 질문을 계속 한다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저항은 왜 생길까요? 이런 것들이. 자, 클라이언트가 다들 지금 내 지금 상황이 지금 나에 대한 문제나 우리 가족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바뀌기를 바라면서도 뭐예요? 그런 바뀐 것에 대해 바뀌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 그러한 두려움이라는 그런 양가 감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는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게 될 이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세요. 어르신이 얼마나 아시겠어요. 뭐 사회복지 공부하신 분들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거 내가 긴장할 필요도 없고 뭐 이 서비스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구나. 어, 이렇게 우리 국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는 무료 서비스구나. 그리고 공식적인 노인복지 서비스구나. 사설 서비스가 아니니까 안심하고 받아도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다루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클라이언트 지금 현재, 뭐, 지금 현재를 지금 뭐 외변을 하려고 그래요. 그 어르신의 지금 현재 감정이 어떤지를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르신이 그 변화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그 변화했을 때 그 여러 가지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관점을 우리가 제공을 또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현실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바꿔서 또 이렇게 다시 현실적으로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 이제 노인 상담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 요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우리가 이 노인 상담은 중간에 끊기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 상담부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실제 실천을 할 때 있잖아요. 어떠한 방식의 이제 질문 기법을 써야 되는지, 질문을 어떻게 할까? 자, 듣기는 어떻게 할까와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저항, 어르신이 이제 대답을 잘 안 하신다든지, 침묵을 한다든지, 엉뚱한 얘기를 하신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이제 노인 상담을 이제 뭐 인지적으로 접근할지, 뭐 정서적으로 접근할지, 행동적으로 접근할지,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 날은 석가탄신일이 있어가지고 요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